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우시안 프로세스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우시안 프로세스가 뭔지 보고 그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이용한 모델을 이제 겔만 베타리 심슨 교수님께서 쓰신 이제 birthday 데이터를 어떻게 가우시안 프로세스로 적합했는지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가우시안 프로세스가 뭔지를 간단히 보면요. 이렇게 n개의 x1부터 xn까지 인풋이 있고 그에 해당하는 n개의 yn부터 yn까지 아웃풋이 있을 때 이제 가우시안 프로세스는 이 y에 해당해가지고 유한 개의 y 결합이 항상 다별량 정균포를 따른다라는 게 가우시안 프로세스입니다. 그 어떤 y의 결합도 이제 다별량 정규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정규분포는 굉장히 좋은 성질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별량 정규분포라는 어떤 스트럭처 아래 많은 효율적인 분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식으로 쓰면 y가 어떤 다별량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이제 가우시안 프로세스에서는 평균과 공분산이 이렇게 x에 대한 함수로 표현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때 뮤 x를 민 펑션, 그다음에 공분산에 해당하는 k를 코베리언스 펑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k라고 쓴 이유는 이제 코베리언스 펑션이기도 한데 보통 커널이라고도 많이 불러서 k라고 표현하고 갖춰야 할 성질은 당연히 공분산이니까 positive definite 양정치 행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k의 코베리언스 펑션에 대한 거는 이렇게 컨스턴트하게 지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이너 프로덕트 형태로 리니어하게 주거나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이런 익스포넨셜 쿼드라틱의 코베리언스 펑션을 많이 쓰는데 그 딱 거리의 x 간의 거리에 이제 의존하는 공분산 함수가 되고요. 이제 공간 통계학 같은 경우에서는 마텐 코베리언스 펑션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어떻게 이용하냐 하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를 관찰을 했어요. 그러면 민 펑션 같은 경우는 이제 적합을 하기가 쉽죠. 사실 그냥 이렇게 선형 직선으로 적합하면 되니까 민 펑션을 이제 추정하기는 쉬운데 이 코베런스 펑션을 추정하기가 어렵고 이 가우시안 프로세스의 핵심이 바로 이 코베런스 펑션인데요. 이렇게 표본 공분 행렬 S를 구했을 때 이 S 전체와 이제 맞는 코베런스 펑션을 찾아야 합니다. 그거는 이제 데이터 스트럭처에 따라 이제 익스포넨셜이든 혹은 다른 코비넌스 펑션을 적합하면 되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게 맞는 민 펑션을 그대로 평균을 추정해주면 되고 이제 코베런스 펑션이 스트럭처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x가 들어왔을 때 이 x의 분산도 알 수 있고 이 x와 다른 기존 데이터와의 공분산도 이 함수를 통해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 채워 넣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정규분포라는 스트럭처 아래서 예측을 하기 쉽다라는 게 가우시안 프로세스의 장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이제 이어서 발표를 맡게 된 문현지라고 합니다. 이 birthday problem은 GP를 이용을 해서 표현할 수 있는 굉장히 유명한 모델인데 스탠에서 잘 피팅이 안 돼서 계속 몇 년 동안 교수님들이 많이 고민을 하시던 문제예요. 그 이유 중 하나가 굉장히 성분이 많잖아요. 1년 동안에 각 날에 몇 명의 아이가 태어나는지를 가지고 7,305개의 데이터와 14개의 파라미터를 바탕으로 만든 모델이거든요. 근데 이 BDA 교과서의 표지에도 이렇게 소개될 만큼 중요한 모델인데 보시면 트렌드나 아니면 데이 오브 윅 이펙트나 아니면은 시즈널 이펙트 혹은 데이 오브 이어 이펙트 이런 형태로 굉장히 순차적으로 모델을 겹겹이 쌓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저희가 오늘 리뷰하는 케이스 스터디의 제목이 베이지한 워크플로우거든요. 근데 사실 처음에 이 데이터를 7,305개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이펙트를 어떤 순서로 넣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이펙트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려면
어떤 기준을 따라야 될지 그런 의사결정들이 결국에는 모델러의 업무거든요. 그거를 좀 정량화하고 체계화하는 거를 지금 교수님들이 많이 작업을 하고 계셔서 그 일환으로 이 모델을 소개를 한 것 같고요. 데이터가 지금 이렇습니다. 7,305개를 점을 세보면 7,305개일 거예요. 근데 이 모델을 쭉 보시면 보시다시피 엄청 모델이 많아요. 8개 이상이 있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전달하고 싶어 하시는 게 뭐냐면 오늘 영상에서는 네 번째까지만 다룰 건데 사실 워크플로우 이걸 어떻게 모델을 업그레이드 시키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일 기본적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받으면 평균선을 찍어봅니다. 평균선을 찍었을 때 그것과 비교해서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서 보시면 슬로우 트렌드를 처음에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yearly seasonality 트렌드 아까 앞에서 보셨다시피 yearly 시즈널 이펙트가 있죠. 근데 시즈널 이펙트가 보시면 연도마다 조금씩 달라요. 이런 거가 점점 세부적으로 모델링이 될 텐데 그리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day of week 이펙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week day with increasing magnitude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처음에 비교해서 뒤로 갈수록 좀 그 weekday는 사실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거에서 분석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어쨌든 좀씩 분산이 좀 커져요. 앞부분과 뒷부분의 형태가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할 모델링을 하셨고 그 이후는 저희가 이제 안 한 게 스페셜 데이 이벤트가 있겠죠. 앞에 발렌타인데이 때 아기가 많이 태어난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인디펜던스 데이 때는 확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모델링을 해 나갑니다. 뒤에는 이제 T루, 프라이어 같은 경우도 좀 바꿔가면서 해요. 보통 로버스트 할 때 노멀을 안 쓰고 T 프라이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Day of Year Effect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날, 딱 특정한 날이 아니라 그 앞뒤로도 좀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노멀에서 뭐 스튜던트 T로 바꿀 수도 있고 RHS 프라이어 이런 형태로도 바꿀 수 있다고 하네요. 앞서 모델을 소개하기 앞서서 이제 펑션 저희 이제 코딩도 해야 되니까 어떤 형태로 코딩을 하는지를 한번 봤는데 저도 사실 이건 좀 새로워서 소개를 드리고 싶었어요. 보통 스탠을 한 파일에서 다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은 이런 형태로 좀 복잡한 펑션 같은 경우는 따로 파일을 빼서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펑션에 들어있는 이게 펑션 닷10입니다. 여기 이걸 눌러보면은 이걸로 이동을 하는데 여기서 저희가 뭐 SPD 피리어딩 아까 주기함수 같은 경우죠. 그래서 그거의 알파랑 로우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GP를 아시는 분들은 저 두 개 파라미터에 의해서 얘가 얼마나 변동을 하는지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파라미터를 받아서 결과를 내주는 함수가 있고 그리고 뭐 파이 EQ 이것도 주기랑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앞에 이런 함수들을 저희가 정의를 해놓고 이거를 제가 네모 표시 쳐놓은 곳에 이렇게 적지적소에 잘 끼워서 넣습니다. 이 장점이 분명하죠. 이거가 사실 여기에 들어오면은 좀 복잡해지잖아요. 여기서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라이브러리에서 갖다 쓸 수도 있는 딱 파라미터를 받았을 때 정해진 베이시스 펑션을 내뱉어 주거나 그런 모듈화가 돼 있는 거니까 이런 형태로 짜는 게 훨씬 더 낫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여기서도 Generated Quantities가 블럭에서도 이걸 많이 쓰는데 이거를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이걸 저희가 왜 하냐면 저희가 워크플로우에서는 모델의 밸리데이션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모델을 처음에 저희 가설대로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바탕으로 Y 레플리케이션을 만들거든요. 그 Y 레플리케이션과 실제 데이터를 비교하는 과정이 필수적이에요. 근데 그러려면은 무조건 Generated Quantities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모델을 통해서 피팅한 값에다가 그러면 얘가 이제 모델을 다 배우면 인터셉트나 베타 F1이나 랭스 스케일 F1, 시그마 이런 친구들 파라미터의 값이 피팅이 되겠죠. 로그 포스테리어
LP 값을 최대화하는 곳에 딱 멈출 텐데 그걸 바탕으로 러닝한 걸 바탕으로 Y를 다시 이제 복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줄도 특이할 만한데요. 루는 루 컴페어라는 함수로 제일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 모델 핏한 오브젝트를 루라는 함수에 넣으면 그 ELPD 값을 아마 줄 거예요. 그리고 두 개의 모델을 비교할 때 루.compare 첫 번째 모델, 두 번째 모델 하면 어떤 게 ELPD가 더 높은지를 알려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는 로그 라이클리후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꼭 넣어줘야 나중에 모델 비교하는데 편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더 말씀드릴 게 GP가 계산량이 많다고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샘플링을 하려면은 수분 정도를 돌려야 돼요. 근데 저희가 이 모델 10개인데 각 모델 10개 하는데 하나하나 수분씩 한다고 하면은 사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추천하는 방식이 옵티마이즈를 처음에 도입을 할 걸 추천을 합니다. 저자들은. 그래서 모델을 옵티마이즈 데이터를 넣고 알고리즘은 BFGS를 쓰고요. 이거를 하는데 몇 가지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 옵티마이즈를 해도 좀 모델이 너무 이상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가정을 하고 옵티마이즈를 해야 되는데 교수님들은 이 세 가지를 일단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베이시스 펑션 어프록시메이션을 저희가 하거든요. 그것과 그다음에 프라이어를 리스트릭트한 그런 GPA 모델링 방식이 너무 오버피팅을 막아준다는 얘기를 하나 하시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가 좀 충분히 많죠. 파라미터 개수에 비해서. 그다음에 그 이런 걸 바탕으로 이제 포스테리어가 노멀 형태를 좀 많이 따를 것이다. unconstrained space에 가면 그런 가정을 많이 하십니다. 이 노말과 BFGS가 좀 관련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노말을 약간 2차 해시안을 통해서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첫 번째로 네, 그 옵티마이즈를 해서 한번 데이터를 생성을 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이걸 찍어보면 보시다시피 체인별로 잘 수렴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옵티마이즈를 사용은 하되 이걸로 결론을 내지는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모델이 어느 정도 잘 돌아가는지 처음 확인하는 용도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이 결과가 샘플링을 시행한 결과거든요. 이 모델 1은 똑같아요. 모델 1에다가 샘플링으로 그냥 바꾸면은 이 결과가 나오는 거고 시간은 얘가 수초 걸리고 얘가 수분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약간 패스트 사이클을 위한 용도로 옵티마이징을 사용하는 거죠. 그 샘플링을 할 때 두 가지를 유의를 아까 하셔야 되는데 그 모델이 맞는지 아닌지 저희가 그거를 지금 3번을 반복을 할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 샘플드된 파라미터 밸류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replicated 된 y, GQ에서 생성한 것과 그 다음에 실제 y 데이터가 얼마나 좀 차이가 많은지 적은지를 보는 겁니다. 코드 단어로 말씀드리면 summarize draws를 하면은 파라미터 요약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런 형태가 이제 모델과 데이터를 비교하는 거예요. 읽어보시면 저희가 앞에서 그 드로우즈 한 거에서 요약값을 받아요. 그러니까 EF1, EF1 이 값들이 저희가 이제 생성한 데이터의 평균값이거든요. 그거랑 이제 데이터랑 같이 병치라는 방식을 씁니다.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델 아까 모델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인터셉트랑 그냥 네 아무것도 없죠. 그냥 GP 하나만 피팅하는 거고 그 이게 결과예요. 그냥 딱 이게 GP 하나 결과를 한 거고 근데 얘는 너무 빈약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를 추가를 해볼까 고민하다가 슬로우 트렌드를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결과 2예요. 이 빨간 선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 값들이거든요. EF1, EF2 그게 결국 코드 단어로 보면 여기 이 F에 해당하는 값들이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add 트렌드를 한 게 핵심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이게 전체 두 번째 모델이고 세 번째 모델이고 네 번째 모델이에요. yearly seasonal 트렌드를 하나 더 추가를 해요. 그래서 하나 추가가 된 거죠. GP가 원래 아까 하나였는데 거기다가 하나하나씩 쌓아 나갈 때마다 그 GP에 해당하는 F 값들이 하나씩 추가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day of week effect였어요. 그거는 베타 day of week effect로 두고 여기서 먼데이일 때는 0으로 두고 나머지 데이일 때는 0, 1로 둬요. 이게 아까 데이터 같은 걸 관찰을 해보면 이거는 요일별로 이제 평균 같은 걸 내보면 되겠죠. 월요일에 좀 다른 요일과 달리 다른 양상을 보였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모델링을 해준 거고요. 근데 모델 4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크데이가 뒤로 갈수록 분산이 커지죠. 그걸 어떻게 모델링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매그니튜드의 다이나믹한 형태를 줬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데이 오브 위크가 여기서 앞에 1이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 익스포넨셜은 이제 점점 커지는 증가하는 양상을 띠니까 익스포넨셜 G3를 주고 G3를 이제 GP로 모델링을 하는 형태로 취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설명드렸던 걸 그냥 다시 한번 쓴 건데요. 이게 모델 3, 4에서 여기서 exponential G3가 더 추가됐다. Time dependent magnitude component of the day of week effect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마지막으로 좀 보고 끝내면요. 2에서 3으로 day of week effect라는 게 새로 추가됐으니까 이 데이터를 찍어봤을 때 이런 게 새로 나왔죠. 그리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제 요일별로 저희 효과를 따로 모델링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좀 엉기성기 돼 있던 게 이제 굉장히 촘촘하게 빨간색으로 찍히죠. 요일별 효과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3, 4를 제가 비교를 했을 때 이거에서는 이 두 개 플러스는 육안으로 차이를 구별하기 어려웠고요. 이 두 개가 핵심인데요. 처음에 위크가 호모지니어스한 데 비해서 여기서는 이제 위크 데이 오브 윅 이펙트가 굉장히 연도에 따라서 다르게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2항입니다. 2항을 플러팅을 한 거예요. 네, 일단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마무리할 거고요.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교훈이 많아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5에서 이제 8까지 좀 정독을 해보실 걸 권장을 드립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